김의겸 대변인, 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뭐 다 물러난 거죠, 둘 다 스스로 물러났는데,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투기를 꾸짖는 이런 꼬라지, 특히 나경원이 그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 나경원 씨는 자꾸 거기가 자기 동네라고 지역구라고 강조를 하대. 흑석동. 동작구 흑석동이라고 자기가 잘한다고. 네. 아니 제가 동작구에 오래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역구도 잘 안 보이는데 내가. 그래요? 아니 근데 네. 나경원은 김의겸 적어도 나경원은 김의겸 가면 안 된다? 뭐라고 할 수 이유가 할 명분이 없는 게 또 조선일보도 그 사주 집이 흑석동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저택일걸요? 심지어는 얼마나 집이 큰지 집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어. 진짜로요? 그럼 야. 그런 일이 있을 정도였어. 아니 제가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흑석동 갔다 왔거든요. 그 무슨 시의원 분이랑 뭐 방송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주변 부동산 들어가서 좀 물어봤어요.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근데 실제로 그 주변이 흑석동 그 주변이 진짜 많이 오르긴 하긴 했더라고요. 재개발을 하면서 그쪽이 좀 뭐 좀 확 눈에 띄게 많이 오르긴 했대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투자를 많이 한다. 요즘 투기꾼들이 많이 좀 몰려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예, 뭐 그런 정보는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예. 그 언론에서 보니까 뭐 시세 10억 차익을 벌써 뭐 챙긴 것처럼 계산해서 막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 그거는 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예. 가상인데 예. 이게 이 계산법이 뭐냐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이제 분양해서 지금 아파트 시세가 형성된 그런 아파트 가격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중형 한 채, 소형 한 채 받고 상가를 받는다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주변 시세만큼 오른다고 하면 네. 예, 이게 이제 한 시세 10억 정도 차익이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자꾸 이제 10억 정도가 이미 뭐 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호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예, 호가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른바 시간 비용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이주 비용부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세가 그만큼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언론들이 이제 너무 앞질러 가면서 마치 벌써 10억 정도의 차익을 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도하는 건 사실은 좀 과하다? 잘못된 왜곡 아. 보도죠.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적어도 나경원은 김의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볼 땐 지가 아주 대놓고 투기꾼이었어. 그러니까 2006년인가 말이에요. 그 신당동인가 어디에 뉴타운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제 그 펼쳐놓은 이 뉴타운 지역에 네. 거기 미리 이제 투자를 해놓고 그때 상가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하여튼 뭐 이 생생하게 좀 기억을 하는데 그 밑에는 유흥주점도 하고 그런 상가를 사서 시세를 13억 차익을 남겼어요. 이거는 그냥 뭐 볼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때 팔아서 13억 차익을 남겼어. 그리고 그 당시에 나경원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로 이 지금 이미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이 성남에 이제 대장동하고 비롯해서 판교에 인접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5필지의 땅을 샀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개발 정보가 다 돌던 데고 유력한 개발 후보지였어요. 그게 투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내가 볼 때는 나경원이 훨씬 더 투기의 본질적 의미에 가까운 행위들을 이미 했어 지금. 그리고 이미 이익도 실현을 했어. 그런 상태에서 실현되지도 않은 뭐 이익을 가지고 마치 김의겸이 대단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건. 근데 나는 지금 손 소장이 이야기한 이런 식의 정치 패러다임이나 정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이야기 이를테면 듣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냐 내지는 너한테 무슨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 내부에 이 불거져 나오는 이런 식의 문제들을 축소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로 작용을 해요. 아니요, 제가 뭐 박은석 의원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는 아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경원이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인이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양심에 복무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특급만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그건 이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근데 뭐냐면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에 대해서는 네. 지난 방송에서 뭐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전제를 하고 제가 예, 예. 말씀드리면 네네. 나경원은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기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뻔뻔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니 뭐 나경원이 뻔뻔스러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럽지가 않고. 예. 근데 보세요. 네네. 이게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뭐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서로를 보면서 정치를 한다고. 서로를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서로에 비해서 내가 낫다. 저기에 비해서는 내가 낫다. 근데 사실은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국민들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더라고. 예전에 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면은 아예 장관 후보자에도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었다. 그 시대에 그때 문제가 됐던 사람들. 네네네. 그에 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많이 낮은 거 아니냐. 문제는 있었지만 이제 이런 식의 언급들이 여당 내에서 나오던데 사실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구나. 적폐청산한다더니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저쪽에 비해서 우리가 낫다. 우리가 내지는 덜 나쁘다. 이런 식의 정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정치나 그런 식의 메시지들이 지금 여당 내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잦아지고 있고. 근데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걸 보고 정치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나경원이 당연히 그런 사람이고 지금 뭐 부동산 투기 문제 가지고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뭐 김의겸 대변인이나 혹은 뭐 장관 후보자들이나 이런 걸 비판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잖아. 네. 그러니까 쟤들도 더러운 놈들이기 때문에 저 더러운 놈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도 쓸데없는 얘기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저기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정치는 꼬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거기서부터 염증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청와대나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과거보다 우리가 낫다. 뭐 그리고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는 사실 정부나 여당이 김용민이 해주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김용민이 해주면 돼. 아니 근데 김용민은 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선수장구하면서 우리 다 나부랭이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또 아니, 열심히 또 해야 돼 그건 사실은. 박원석 의원 취지는 저도 동감하고. 아니 내가 그 얘기가 이 정부 여당 관계자들 청와대 사이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지지자들도 많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 청와대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여당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건 정치 수준을 자유한국당 수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짜쳐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뭐 얘기해서. 예.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기정통 장관 후보가 뭐 어쨌거나 이제 사퇴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지금 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 장관 아들이 프로세를 타면 안 되냐. 물론 그건 언론이 굳이 뭐 끄집어내서 이제 자극적으로 쓴 측면도 있지만 그 어쨌거나 이 기자들이라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존재고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누가 들어도 그게 내용을 따져보면 뭐 중고였고 그래서 뭐 한 3천 몇백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3천 몇백만 원짜리.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답은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여간 그 말씀 잘 새겨 듣겠다.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상처 입힌 건 없는지 돌아보겠다. 이러고 네. 그 쉴드를 딴 사람들이 치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김의겸은 김의겸대로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한편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최소한의 어떤 염치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게. 근데 제가 이제 나경원을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인 줄 모르냐라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나경원이 그렇게 부동산 투기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실제로 별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뭐 SNS에도 띄워보고 그랬는데 나경원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번에 한겨레에서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99명이 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농민 출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3분의 1이 농지를 갖고 있다고. 나는 뭐 농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농지 한 땅이 없는데 한 평이 없는데 3분의 1이 갖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자산을 축적해 있을 수 있죠. 근데 농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한 게 뭐냐면 그 대부분의 그 한겨레가 추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을 다 했는데 그 대부분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김양경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게 국회 환경노동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 이제 2층 집을 짓는 예, 그 저수지 옆에 이제 땅이 있어요. 근데 그쪽을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나들목을 놔달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집을 지어 거기다가. 이상득 네. 그 사람도 자기 좀 관계된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 주변에다가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아, IC를요? 그러니까 IC.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목포 음. 손혜원 의원 그 논란이 나왔을 때 이제 이해 충돌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해 충돌 네. 문제. 근데 회피 이번에 이제 한겨레에서 국회의원들의 농지 보유 현황을 추적해 보니까 그 이해 충돌에 정확하게 배치되는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김학영 의원 건도 그렇고 또 다른 뭐 안상수 의원이라든지 염동열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20대 총선 출마하면서 네. 지역 개발 공약을 내걸어요. 근데 그 개발 공약을 내건 그 개발 예정 그 목표지가 어디냐면 자기 땅 인근이야. 그리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관련된 뭐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계속 어쨌든 그 이 개발을 추진하는 이런 식의 의정 활동들을 했어요. 이게 이해 충돌이거든, 명백하게. 근데 지금 우리는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되면 공직에 취임하면 그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시세 차익을 누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된다 싶으면 백지 신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 팔아야 돼요. 이게 이제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인데 부동산 신탁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어. 아, 근데 국회에 이게 몇 번 그 법이 올라와 가지고 실제 논의된 적도 있어요. 통과가 안 됐군요. 예. 그래서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도 만들자. 그래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의심되면 그 부동산을 팔도록 하거나 아니 어쨌든 최소한 자기 명의로는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지는 그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이런 그 이 공직자윤리법이나 국회 관련 법률들이나 이것들 개정안이 몇 번 올라왔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보니까 국회의원 3명 중에 1명은 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1인이 보유한 그 이 토지 보유 규모가 뭐 4,500평인가 그렇대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국회의원 저쪽 땅에서 고기를 훔쳤다고 우리 당에서는 뭐 빵을 훔치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야 한마디로 오늘 저 김수민 씨라고 그 평론가가 한 말인데 악이 있고 위선이 있어. 악은 자유한국당이야. 위선은 민주당이지. 근데 위선을 또 못 참아줘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악이다 씨발 이러면서 배째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예. 그건 차라리 그냥 배제를 해버리거든. 아예 그냥 근데 외면해버리면 저는 되니까. 그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누적이 잘못했지. 돼.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을 잘못한 것과 90을 잘못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김의겸 대변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의겸보다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고의성이 강한 그런 부동산 투기를 저지르고 또 그걸 명백한 이해 충돌을 해가면서까지 뭐 의정 활동을 하고 이 자기가 뭐 정책을 계속 그러니까 압박한다든지 개발을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스스로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심판 안 그걸 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돼. 민주당 엿먹인다고 자유한국당 택하면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음. 자기들 아니, 이렇게 핑계를 먹고서 왜 굳이 아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해. 이번에 서른 의원님인가요? 또 한마디 하셨던데 50대 후반의 사람들에게는 뭐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뭐 이런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진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듣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근데 전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런 말이 네. 점수를 까먹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오해가 없었어요. 좀 약간.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안 되죠. 서른 최고위원이 지난번에도 뭐 20대 그 발언 관련해서 그거 못 배워서 그런 거더라고 올랐던데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욕먹는 짓을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면 선출직 공무원이고 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바람직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간행이었으니까 묻어두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폐라는 것도 뭐 변명하기에 따라서는 이건 관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안 이야기죠. 되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안상수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안상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강화 휴먼 메디시티라는 걸 조성하자는 그 이 공약을 총선 때 냈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보좌관이 하고 그다음에 자기 동생이 이거 추진하는 사업을 아예 사업체를 이미 차려갖고 있었어. 아유, 거기 내란을 공약으로 진짜 받아갖고 분한 새끼들. 아유. 그걸 실제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인천시장하고 짝짝꿍해서 밀어붙이기까지 했더라고. 근데 정권 바뀌면서 이제 결국은 뭐 실현되지 않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라는 건 정말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뻔뻔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나는 이게 그래서 한겨레 이번 보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상당 기간에 걸쳐서 추적 보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몇 개월간에서 이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겉으로는 보도가 안 돼.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자들이 파고 들어서 탐사 보도를 하니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겨레가 일면으로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실제로 뭐 모든 방송이나 언론에서 다 받는 안 게 아니기 받아줘, 때문에 안 받아줘. 특히 탐사 기획부도 이런 것들은 잘 안 받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래서 다른 언론사의 특종의 성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오늘 저 한검 선박에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한겨레가 이런 의미 있는 보도를 한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기도 했어요. 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책을 추진한다,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약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신의 이해관계를 포장하고 있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좀 알았으면 저는 좋겠다. 시기가 약간 좀 왜 이 시기에 한겨레에서 그 기사를 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대변인 분도 전 대변이라고 해야겠죠. 한겨레 출신이시고 뭐 그걸 옹호해주기 위해서 니네도 그렇잖아라는 느낌을 아니 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받은 아니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겨레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김철욱, 김의겸 형을 네. 한겨레에서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아, 좋아해. 한겨레 잘 몰랐구나. 오랫동안 이 추적하고 준비한 이제 탐사 보도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 동안에 국회 내에서는 상당히 이런 류의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도화도 안 돼 있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회의원은 워낙에 국정 운영에 광범위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영역에서. 때문에 그걸 좀 정교하게 그런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이 사전에 좀 억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주식 이 백지 신탁제도 하나 덜렁 있고 그냥 추상적인 공직윤리의 기준 이런 게 있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는데 나는 뭐 이제 한겨레가 어쨌든 그 보도를 해서 좀 앞으로 이제 몇 차례 더 기억이 남은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실상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해야죠. 언제까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에 이렇게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특권이나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이상 별로 사실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지 않고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 1인당 그 부동산 보유 그 평수가 300평이래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4,500평이 넘는다는 거 아니야. 국민에 비해서 뭐 15배의
이 부동산 면적을 보유. 아니 300평도 의외네요. 하고 있고. 생각보다 아니 그리고 넓네. 지금 한겨레 보도 보니까 야. 이 99명이 가진 농지 면적이 20만 평이에요. 20만 평. 네. 엄청나. 20만 평이요? 가늠이 안 됐다 나는. 어유. 아니 거기는 이제 또 그 대자산가들이 있어요. 네. 뭐 김세연 의원 이런 사람들 대자산가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땅 한 평도 없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지 뭐. 그렇죠. 예. 때문에 국회의원 전체가 그렇다 이렇게 아니 볼 수는 99명이 없으나 그렇다는 거고.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이거는 이게 국민의 대표인데 국회의원들이. 근데 국민들 평균하고 너무 다른 거야. 네. 소득 순 아니 저 재산도 다르고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네. 국회의원 1인당 재산도 뭐 20몇 억 이렇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 1인 평균 자산이 3억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특권적인 집단으로 예. 비춰지는 거고 또 최근 들어서 정치학에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국민을 대표하는 네.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졌고 어. 또 어떤 자산 형성 과정을 거쳤고 그에 의해서 이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서 어떤 표결을 하는지 이걸 이렇게 좀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도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특권 집단으로 내지는 사리사욕 추구 집단으로 비춰지는 한 정치에 대한 신뢰는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들한테 그렇다 그래서 욕심을 줄여라 내지는 가난한 사람만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제도로 정교하게 아예 어쨌든 마련을 이- 해 놓는 게. 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적을 한 게 이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그 사실 국내에서 이 자산 축적의 왕도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에요. 주식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다 돈을 벌어. 맞아요. 부자 됐다는 사람들 다 부동산으로 한때 돈 번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부동산 자산가고 이번에 한겨레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대규모로 갖고 있고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 주변의 개발을 시도하기 위한 각종 공약들을 추진하거나 한편으로는 뭐 대정부 질문 같은 것들을 할 때 또는 이 정부의 요구를 할 때 이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압력을 계속 놓고 그럴 수가 있냐? 실제로 어떻게.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계속 개발이 될 것 같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 자체의 힘으로 사실 개발지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요. 아 당연하죠. 예. 실제로 이 사람들 공시지가를 보면 뭐 몇몇 사례가 땅 나오는데 까보려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연동열 의원이나 뭐 이렇게 그뭐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조강덕 진짜 의원 빡이 이런 들어와, 사람들 진짜. 예. 사람들 이게 땅이 보니까 자기네들이 땅을 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7, 8년 또는 1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공시 가격이 6배, 7배씩 올랐어요. 아 이거 앉은 자리에서 네. 그냥. 근데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지만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시세 반영률이 한 30%, 40%도 채 안 되거든요. 특히 이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거나 이런 지역들은 더더욱 시세 반영률이 낮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시 가격으로 그만큼 올랐다고 하는데도 땅값이 실제 시세 반영률보다 훨씬 낮은 거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는 많은 자산을 갖고 있겠냐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제가 모르겠으나 뭐 위헌이라고 하거나 또는 한편으로는 그냥 공공적인 목적으로 그런 개발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한테 그렇게 이득이 돌아온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정말 초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부동산과 관련한 신탁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게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런 정책을 주장하거나 뭐 개발을 추진하는 걸 이렇게 정부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네. 자기가 주변에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걸 떳떳하게 밝히고 내 개발지에 영향을 미칠 수 그쵸. 있다. 가능하면 이런 걸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나 뭐 하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안 내려가지고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그건요, 뭐 누구나 이야기를 하지만 확실한 뭔가가 없죠. 딱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투기나 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건 뭐 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투기라고 주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그걸 한 개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투기고 B라는 사람은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시기 안에서의 시장의 분위기를 주로 이야기해요.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해 뭐 9.13 대책 이전에 그럴 때 막 빚내서 무리하게 이제 막 그
청약을 받는다거나 이제 예. 이 집을 산다 또는 갭 투기를 막 열심히 한다 이런 건 전반적으로 투기적인 어떤 분위기들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을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공직자들이 공공선을 추구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느냐 또 그런 데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제대로 됐느냐 우리가 김의겸 대변인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이게 명백한 부동산 투기다라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무슨 불법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대출은 오히려 불법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오고 나서 정부의 전반적인 행동이죠. 정책 기조에 네. 이렇게 반하는 맞아요. 듯한 행위를 네. 해서 굳이 그렇게 빌미를 제공하느냐. 이건 대통령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아, 누가 뭐 이런 되는 거죠. 행위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었다면 그냥 집을 사면 되는 건데 왜 개발 예정지에 딱지를 사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네. 거에 관한 문제 제기였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숙제를 안겨준 것이다. 그리고 내년 1년 후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김용민이가 뭐 청와대 좀뭐 비판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보실 거 없어요. 아니 선거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년 총선에서. 채찍도 있어야죠. 네. 그러려면은 우리 함께 정말 국민들한테 마음 사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 뭐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조중동 하고 뭐 보조를 같이 해가지고 뭐 그냥 남들 언론인들 엘리트 언론인들이 하듯이 대통령한테 돌 던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그 총선 아까 공천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도 어쨌거나 이제 뭐 이 지방 선거이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번 뛰어보니까 두 가지를 좀 당부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게 공천 과정에서 정말 좀 공당에서 정한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잘 정해서 또 잘 정할 뿐만 아니라 이게 변칙이나 반칙이라고 시비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능하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썼으면 그 원칙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칙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투표다, 뭐 여론 지지율이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몇 가지 이제 결격 사유를 제외하면 뭐 경선 링에 오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놓고는 예를 들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그리고 명확하게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아요. 석연찮은 이유로 떨어뜨려 놓고 될 수 있는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정말 자기네들이 미는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눈에 보면 굉장히 함량 미달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내세우면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그 사람의 평판이 있거든요. 이미 지역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그냥 민주당 내에 공천하는 분들의 어떤 친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공천했을 때 지역의 실망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정말 투명하게 좀 그 공천 룰을 적용하는 그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정말 민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성을 잘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사들을 최대한 좀 많이 영입하든 또는 뭐 엄격한 공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1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1년 후에 그냥 선거 투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부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정당 간 경쟁 이전에 정당 내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근데 정당 내부의 경쟁은 실제로는 지금 1년 전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구별로 그 당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그런 그 이른바 권리당원 투표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게 되면 그 권리당원 투표의 자격을 가지려면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권리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비 그리고 투표할 의사가 있다면 미리 지금부터 당비를 내고 그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월인가 7월까지 당에 가입해서 7월 네. 예.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그 당비를 내면은
내년 총선 후보 결정 권한이 이제 교류되는 거죠. 네. 예. 근데 보통 제가 이제 보니까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뭐 토착 세력 비슷해서 함량 미달의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민주당 후보 간판을 달고 나왔다 또는 뭐 진보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왔다 마지못해 찍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이렇게 막 유세하고 다니고 홍보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사실 제가 살던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가 사실 좀 그랬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또는 진보 쪽의 정당들이 제대로 승리하고 싶다면 좀 그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제대로 된 공천. 그러니까 제대로 예, 된 예. 공천을 해야 되지만 네네네. 유권자들도 그냥 그때 가서 표 찍는다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미리. 일찍부터 좀 관심을 예,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대인이 한이 맺혔네. 지난번 당내 경선에. 지난번 근데 이건 뭐 제가 나서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번- 근데 지난번 예. 선거 원래 봤어. 우리 지역 아니에요, 용인시장. 용인. 난 용인시 살고. 네.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는 납득이란 걸 못했어. 아니 당원의 납득을 받지 못하는 공천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밀실 공천이고 부당 공천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니 뭐 손대희 씨가 왜 그 경선에 못 나가는지 컷오프가 됐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나도 아직 그 경선. 이유를 몰라요, 솔직히는. 아니, 그냥 아니 그런 식으로 뭐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힌트라도 주지도 않아.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하면은 근데 재심 청구도 안 됐어. 세상에 그렇게 자, 근데 아니 모르는 이건 뭐 많아요. 제 개인적인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선대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낄낄대고 좋아하고 그러고 끝났어. 아니 나는 지지하는 사람이 그 저기 뭐야 경선에도 못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고 납득 못해도 그게 뭐 당이니까 용인해라. 아니 전 민주당 당적 없는데요. 이제 근데 당 밖에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 양반이 만약에 당 대표 아니 이제 용인시장 후보로 나왔으면 찍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으로서 당 대표에서 깜짝 놀랐네. 정신이 없어서 그래.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슨 내가 뭐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 하셔도 비슷한 돼요. 일, 예. 그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 아니, 내가 근데- 했던 공천 난장판이 벌어진다는 이게 거죠. 내 개인 안 차원의 된다는 이야기가 거죠. 아니라 네. 제가 겪어보니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 이 공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네. 그 사실은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모든 정당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 그러나 이제 정당 간 경쟁보다 정당 내부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고 거기에는 인간사의 모든 권모술수가 다 들어 있어요. 이제 그게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룰을 투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네네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면 되는 건데 지난번에 자한당이 그 뭐 한쪽에서는 진박 감별을 하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도장 들고 나르고 이건 이제 서로 간에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경쟁 아닌 개싸움이죠. 이런 게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룰을 투명하게 만들고 공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모든 정당에게 있어서의 핵심이고 그 단계에서 국민이 어떤 실망이나 이런 걸 한다면 그 당은 이제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겠죠. 네네. 공천도 경선에 맡기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건 좀 너무 힘든가? 너무 복잡하고. 아니 그 아니 되게는 공천을 그렇게 하죠. 경선으로 네. 하는 건데 근데 경선 대상에 오르지도 않게 컷오프 시키는 경우가 후보 있다니까. 자체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컷오프를 악용해 가지고 네. 마음에 안 드는 후보 꼭 잘라내야 될 후보들을 잘라내 버린다니까. 이유도 근거도 맥락도 없이. 안 알려주고 그것도. 그렇지 안 알려줘. 아직도 납득이 안 돼. 아, 그럼 내가 뭐 개콘 잘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지. 뭘 그렇지 않아. 자, 하여튼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당 네. 가리지 않고 네. 자기가 정말 그 지지하고 싶은 정당의 그 후보들을 결정하는 과정은 사실은 본선 있기 이전에 당내 경선에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일찍부터 좀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걸 저는 굉장히 절실히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선대인을 용인시장으로 그러면 네네. 아니 그런 아니 그 이야기가 방송 아니라니까. 방송 저거 하는 거 어때요? 나는 그 방송 하나 추천드리는 게 ASMR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 양반이 왜 나의 아내를 잡고 이렇게 하지? 웃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우습지 않아. 네. 자, 그래 이번 주 수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황금 선박 하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이구나 하선. 네.